어제 상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5천만 도스 접종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면서 계속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도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감소 추세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종 규제를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해마다 겨울만 되면 미국은 독감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독감이 아예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7,804명 늘어난 2,846만 4,252명, 사망자는 2,465명이 들어 50만 9,71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893명이 들어 161만 9,964명, 사망자는 108명이 들어 4만 7,26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577명이 늘어나 77만 8,963명, 사망자는 70명이 들어 2만 3,14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87명이 들어 27만 9,946명, 사망자는 8명이 들어 7,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상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까지 발동해 추진을 강행하려고 해왔는데요. 상원은 최저임금이 정부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25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1조 9천억 달러 부양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찬성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의 의결 정족수를 60명이 아닌 51명으로 낮췄습니다. 상원 의석을 공화당과 각 50석씩 나눈 상황에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끼워 넣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는 최저임금은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및 진보파 의원은 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5천만 도스 접종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백신 접종에는 점차 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면서 계속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을 5천만 도스 접종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백신 1억 도스를 접종하겠다고 공약했고 불과 36일 만에 절반인 5천만 회분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처음엔 일각에서 목표가 너무 엄청나다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수치가 너무 작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마도 목표에 도달하는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쯤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약 6,827만 도스가 접종됐습니다. 배포된 백신 9,167만여 도스의 74%에 달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 평균 약 150만 도스가 접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2번을 맞아야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제품으로 약 2,150만 명이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남아공 변이를 포함해 상당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도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감소 추세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종 규제를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다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CDC는 지난 3일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해왔다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유행의 시작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CDC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분명히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백악관이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협회, 흑인, 라티노, 아시안 경제계 리더 등 재계 단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요청하고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와 보너스를 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해마다 겨울만 되면 미국은 독감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매년 입원 환자만 60만 명에서 80만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독감이 아예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독감은 전염성 질환 중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통상 2월에는 독감이 절정을 이뤄 병원에 환자가 가득 찼고 매년 입원 환자만 해도 60만에서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 해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5만에서 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독감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미 전역의 독감 사망자 자료는 신속히 집계되기 어렵지만 독감 환자가 급감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시즌에는 92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됐지만 이번 시즌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메인주의 가장 큰 병원인 메인 의료센터의 응급과 책임자인 네이트믹 박사는 이번 겨울에 독감 사례를 한 건도 보지 못했다면서 약 25년 된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는 기록상 최저의 독감 시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화상 수업 등 조처가 독감 급감의 큰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 것과 여행이 줄어든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과 다른 유행성 질병을 밀어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독감 전문가인 아널드 몬토 박사는 특정 독감 변이가 다른 변이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패턴과도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이 됐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자신의 논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쏟아지는 비판에 결국 오류를 인정하고 매춘 계약서도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마크 램지어 교수는 학술지 국제법 경제 리뷰 3월호에 실릴 예정인 논문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26일 시사 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를 인터뷰한 결과 그가 자신의 논문에 오류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에 거론되는 10살 일본 소녀가 일본군과 정당한 계약을 맺고 위안부가 됐다는 사례와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의 반박 주장을 읽고 당황스럽고 불안했다고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비판 성명에 학교 연구자 1,1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그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학술계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석 교수는 특히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램지어 교수가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는데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회가 25일 하버드대의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을 지지한 고등법원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은 오랜 세월 미국에서 차별받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학교나 기업에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아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블럼과 그의 단체는 하버드대가 이 정책을 근거로 흑인과 히스패닉을 입학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희생시킨다며 2014년 이 대학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첫 재판에서 연방판사는 현 입학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하버드대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스턴 제1고등법원에서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유지하는 이 제도가 인종의 다양성을 보장해줬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를 한 블럼은 성명을 통해 이 제도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재판관들이 항소를 받아들이고 대학 입학의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차별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는 현재의 입학 정책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집단을 모집해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우즈가 몰았던 제네시스 GB80의 주행 정보를 담은 블랙박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은 전복 사고의 원인을 과속으로 추정하고 당시 정보가 담겨 있을 블랙박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즈가 몰았던 SUV는 지난해 1월 출시된 제네시스 GB80으로 운전자 편의와 차량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된 모델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브리핑에서 속도가 사고의 한 요인이었을지 모른다며 블랙박스를 통해 빨리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대시보드 중앙 또는 시트 아래에 부착돼 있고 차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충돌 5초 전까지 속도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안전벨트 장착과 에어백 작동 여부, 차량 전복 속도 등의 정보가 기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우즈가 SUV를 얼마나 빨리 몰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는 외상치료 전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종합병원 시더사이나이 병원으로 옮겨 회복 중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중 성향 상원 의원들이 중국 국적자들에게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오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톰 코튼, 릭 스캇, 마코 루비오, 마샤 블랙번,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중국인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비자 보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코튼 의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양국 국민관광, 상무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방문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잉은 항공기에 잇따른 사고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안전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보잉에 총 $660만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5일 연방항공청은 2015년 안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보잉에 $540만 달러, 기타 소송 합의와 관련해 $121만 달러 등 총 $66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보잉은 지난 2015년 연방항공청과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을 비롯한 관리 감독 강화, 내부 감사 프로세스 향상 등을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 737 맥스 기종이 연속으로 추락한 이후 해당 규정의 위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잉이 2015년 협정에 포함된 안전 규제 감독 강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인증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 청장은 보잉이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연방항공청은 언제나 모든 결정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62명을 태운 보잉 737-500 여객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콜로라도 덴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회항했고, 지난 22일엔 델타 항공 보잉 757 기종 여객기가 엔진 이상 신호로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조만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늦어도 2개월 안에는 가능할 거란 입장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앞으로 계속 백신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접종이 늦어도 2개월 내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백신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연방정부가 생산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어 계획대로 백신이 확보된다면 오는 7월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교육과 차일드케어, 식품과 농업, 응급서비스와 법 집행 분야 필수 업종으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대폭 확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로 한인사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을 증오범죄 경각심의 달로 정하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회는 최근 증오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시하고 있었다며 노약자들이 증오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만큼 예방책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미켈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추진센터 LA 지부와 함께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관련 신변 유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LA 행정당국과 경찰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외 10명의 의원들은 한국 시간 24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설 의원 등은 현재 72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원은 어제 성소수자에 대한 연방 보호를 확대하는 평등 법안을 찬성 224대 반대 206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연방 보호 조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확장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성소수자 미국인과 그들의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완전한 평등을 거부당했다면서 의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0세 한인 김예지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로어 맨하튼 소호 근처의 웨스트 하우스턴 스트리트 옆 보도를 걷던 중
가까이 다가온 차 안에서 한 남성에게 갑자기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김 씨가 걷고 있는 보도 가까이 접근한 뒤 차 창문을 내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김 씨의 눈 부위를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5일 브롱스 미들타운 플라자 등 12곳에 임시 백신 접종소를 오픈하고 3만 7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1차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커뮤니티 기반 시설을 임시 접종소로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만 6천 명 이상이 관련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소를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 3곳, 롱아일랜드 2곳, 센트럴 뉴욕 1곳, 허드슨밸리 3곳, 사우던 티어 1곳, 핑거 레이크스 1곳, 모크밸리 1곳 등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내내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